대한응급학회 이사장 최승일이고요. 예, 고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학회 저는 기획이사 맡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실이 과거 한 20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대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래되게 되고,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솔직히 응급실에서 아주 큰 문제가 도래됐던 게 이게 감염구역이나 어떤 1인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격리 구간의 문제 부족도 있었고, 그래도 향후 이런 일이 또 났을 때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는 중앙에 대한 큰 병원이 하나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각 병원에 대응할 수 있는 1인실 정도, 그 정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인실은 참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그 병원에 그 국민들이 이렇게 방문하면 시설도 많이 좋아지고 환경적인 면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좋은 병원에 비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외래 입원실의 얘기지 응급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응급실은 아직도 텐트 하나 사이에 다른 환자가 있고 거기서 실제로 소변도 보게 되고 그런 게 현실이니까, 그런 공간이 감염에 아주 취약한 구조, 뭐 메르스 때도 응급실에서 이제 퍼지는 그런 원천이 됐었기 때문에, 요번에 또 이제 감염 재난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으로는 뭐 전체 응급실을 1인실로 만들면 이제 병상 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분, 그러니까 환자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소생시키고 치료하는 구역은 이제 뭐 의료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1인실로 하기 좀 어려워도, 이제 환자가 일정 치료가 끝나고 대기하는 공간, 입원 대기하는 공간은 좀 1인실로 만들어서 그 환자들 프라이버시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공간은 감염 재난이 생겼을 때 감염 구역으로 사용을 하면 감염에도 좀 안전한 그런 구조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몇몇 병원에서 1인실 모델을 해서 성공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잘 그 일반화 시키면 좀 뭐 대학병원들도 일정 좀 투자를 일부 하고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좀 서포트해야 되죠. 솔직히 그런 부분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저기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당연히 덧붙여서 잘 운영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또 그런 정치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소방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이제 복지부에서는 우리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이 났을 때 DMET이라는 게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DMET이 출동을 하게 되면은 그 후발에 진료하는 세력이 호출이 돼서 들어와야 되고, 그 시간적인 갭이 굉장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는 저희 학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식의 디자인을 할 건지,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인력을, 대피 인력을 지원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정부에서 조금 해줘야지, 그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어떤 재난 상황이 되면 1차적인 대응인 의료적인 대응은 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대응이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를 구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행정안전부에서의 뭐 재난의 대응, 그게 1차적인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아마 이태원 그 사고로 인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이제 항상 재난의 제일 문제점은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매뉴얼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다시 생기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거는 그 프랙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으로만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서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우리의 액션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가 하나 문제가 있고, 응급센터는 대부분 이제 디마트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솔직히 재난에서의 대응은 응급실의 대응은 아니거든요. 병원이 대응을 해야지. 왜냐면 응급실은 디마트 팀이 출동을 하면 응급실 인력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환자는 이제 응급실에 오면 기존의 병원 인력들이 같이 응급실에 내려와서 이제 환자를 같이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매뉴얼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상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서의 대응만 초점이 되어 있지, 그 다른 임상과,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말고 다른 임상과, 또 외상 환자라고 하지만 또 내과 인력들도 필요하거든요. 그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다른 장기가 손상이 되면, 폐가 손상이 되면 뭐 호흡기 내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병원 차원에서의 대응이 같이 이렇게 좀 덧붙여져서 이게 계획이 짜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다 응급실 단계까지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범위를 더 확장해야 된다. 행정 대응도 범위를 더 확장해야 되고, 의료 대응도 더 확장해야 되고, 또 확장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연습으로 그게 축적이 돼야지 결국 서류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 그 심폐소생술을 조사를 해보면 그 심폐소생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폐소생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살 수 있는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런 지원이 국가에서 뭐 학회를 통해서건 여러 단체를 통해서건 뭐 지금까지도 예산이 있고 정부 서포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 좀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 하는 거를 바이스탠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외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낮거든요. 그러나 이제 심정지 환자가 심장이 돌아오려면 초기 대응, 바로 옆에 있던 환자가 하는 바이스탠더 심폐소생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높이려면 결국 교육받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거지, 받지 못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